지금의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이 신이 주신 위치 때문일까요? 광물 자원이 없는 게 없잖아요. 석유도 생산량이 요즘 또 1위죠. 고대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금의 총량이 약 한 7톤 정도 되는 걸로 보통 얘기가 돼요. 총 금의 양이 수십만 톤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고대 이집트가 7톤을 가지고 예. 활용을 했다라는 거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하죠. 왕중왕이라는 말이 페르시아에서 처음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군사력의 소멸을 계속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국방비를 너무 많이 지금은 얼마나 돼요? 1,000조 넘습니다. 1,100조국이 됐군요. 예. 역사를 보다 재미있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사학과에서 옆에 계신 박진민 교수님을 모시고 유라시아 고고학과 동아시아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네, 경희대 사학과에서 미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박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한대 유럽연합연구소에서 이슬람을 가르치고 있는 박현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초강대국 전세계 넘버원 미국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리셨나요? 이 동네가 빵이 맛있습니다. 아, 네. 기가 막힙니다. 미국은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탈리아나 유럽 쪽 분들이 아메리카노라는 단어 굉장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뭐 존재를 거부하죠. 그런 것이 커피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역시 초강대국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보다 뭐 그런 사실은 알아요. 아는 사람만 알겠죠. 사실 또 다른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유럽을 가면 불편하다고 하죠. 아메리카노를 찾아도 안 준다. 아이스 커피가 뭔지 이해를 못한다. 그런 걸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커피숍에 가면 저는 못 겪어봤는데 분명 알아듣는 것 같은데 주문을 하면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냐라는 이 왜 이 단어를 못 알아듣지? 라는 그런 커피 주문을 잘 안 받는다? 이런 뉘앙스의 부분도 글쎄 저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발음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정말 못 알아듣는 거고요. 편하게 그냥 생각해도 되는군요. 그럼요. 예, 괜히 또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혹시 편견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말하고 어떻게든 알아듣게 하고 뭐 그러는 게 제 좋지 않나요? 생각에도 그게 굳이 이 사람들도 인종차별을 했다가 만약에 이렇게 걸리면은 거기에 대한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한 거는 잘 못 봤어. 물론 있다고는 들었는데 했다가 걸리면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이다. 근데 그걸 뭐 괜히 그냥 흰소리처럼 하는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조금 자격지심이 있죠. 혹시 좀 예민하죠. 예. 우리를 차별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 근데 영어 발음 관련해서는 사실 영국 사람들이 차별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보통 한국 분들은 이제 보통 쓰시는 이 악센트가 미국식 악센트를 쓰시잖아요. 한국 분들이 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꼭 영국 사람들은 약간 이제 조소띤 얼굴로 You have American accent 이러면서 약간 이제요 깔보는 듯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표현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택시를 타가지고 시내에 가자고 하면 미국식 표현은 다운타운이잖아요. 근데 영국식 표현은 시티센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운타운이라고 택시에서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근데 모르는 척을 하죠. 그런 경우가 진짜 오히려 많아요. 영국이 그렇군요. 왜냐면 영국이 그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을 깔보죠. 얕다. 예. 얄팍하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이런 게 있네요. 초강대국 미국은 뭘 하든 뭐 상관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영국은 우리가 종주국인데 약간 이런 게 있네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도 예를 들면 부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neither, either, either, neither 이렇게 영국식 발음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뭐 그런 게 있나요? 글쎄요. 부시가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북동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좀 영국 악센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뉴욕 악센트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조금 영국식으로 세고 그렇게 하는 발음이 있는데 근데 사실 부시는 남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거기서 나와서 또 그런 걸 사실 남부 사투리를 써도 자연스러울 텐데 오히려 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지방 출신 분들이 사투리를 일부러 안 쓰려고 하는 노력 같은.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예. 또 이게 미국도 우리 역사학자분이 오시니까 자꾸 이제 질문이 많아지는데 얼마 전에 UFO에 대한 청문회 있었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네네. 거 말씀하시는 거죠. 7월에 국회에서 UFO 청문회라는 걸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군대에서 특히 공군하고 또 해군의 공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그 장교들이나 조종사들이 겪은 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국민이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비행하다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 안전 문제이기도 하다 해서 국민에게 알린다는 차원으로 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서 실제 조종사였던 분들이 나와서 자기가 경험을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속도와 기술로 장시간 비행하는 물체를 내 눈으로 봤다. 나와 나의 동료 뭐 4명이 같이 봤다. 이런 식의 증언들도 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대응하는 대책팀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많이 자기가 면담을 했고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미 수십 년간 이런 정보를 알고 있고 심지어 뭐 그 물질들 이를테면 충돌을 해서 추락한 것들의 잔해 이런 것들도 다 수거해 갔고 거기서 무슨 생명체도 수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성토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외국의 입장에서는 SNS에 올라오는 화면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그쵸?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증언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증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롭게 뭐가 밝혀진 거는 또 없는 어떤 채로 실질적인 증거가 이렇게 제시되진 않았죠. 사실 네네네. 청문회 과정에서도 증언들은 많이 있었지만 근데 저는 이 UFO 문제가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뭐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도 이게 이제 어떤 과학적인 논의와 접점이 있는 어떤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UFO나 외계인의 실체적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적당하지 않지만 이게 UFO와 외계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경험, 이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인문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UFO에 관련된 경험담, 뭐 SNS에 올라오는 것도 포함해서 경험담들은 정말 절대 다수가 다 서구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잘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제 주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류학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본성이 있어요. 어떤 초월적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동아시아권에서는 사회 문화 기저에 깔려 있는 샤머니즘적인 기제가 작동을 해서 외계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만나거나 조상님을 만나요. 근데 서구권에서는 특히 이게 과학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금기시대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계인이라는 담론은 약간은 과학적으로 보여요. 물론 유사과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외계인들을 사용해서 그 정서적인 뭐 실존적인 욕망이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계인을 만나고 오신 분들 경험을 보면 이게 종교 체험이나 인사 체험이랑 되게 흡사하거든요. 뭔가 빛이 있고 뭔가 자기가 이제 어디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종교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엑스타시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동양권과 서양권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진짜 서양권에서는 정말 이 외계인에 대한 정말로 집착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다들 잘 아시는 라일리안 무브먼트나 사이언톨리지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90년대 후반에 혹시 그 헤일밥 해성 기억하세요? 헤일밥 해성? 지구에 정말 근접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보였었던 이때 97년에 미국에서 헤븐스 게이트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집단 자살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외계인 숭배하는 조직이에요. 이런 것들이 서구권에서는 나타나는데 동양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과학적인 혹은 비과학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미국이나 소련 붕괴 이후에 비밀 문서가 공개되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몇 년이 지난 문서들이 공개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지금 있는 거고 소련은 소련 붕괴 이후에 문서가 공개됐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외계인에 대한 UFO에 대한 이런 문서들이 없었나요? 저도 UFO란 것은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지 그거는 외계인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른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게 날아가면 무조건 다 UFO라고 혼동을 하는 게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물건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거는 대부분 경우는 비행에 의한 착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압력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아까 임사체험 이야기하셨는데 임사체험 똑같이 하려면요. 아주 빠르게 실험을 하면 사람 시야가 엄청 좁아지면서 이게 약간 지나가는 것도 빠르게 보이는 등 한마디로 다양한 뇌현상이 보이는데 비행 물체를 인지했다지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떠한
실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물체가 나왔다는 건 전혀 본 적이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가끔 UFO도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군사 시설로 뭐 실험하고 있는 게 잡힌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청문회가 그래서 흥미로웠던 게 군 관계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한 거라서 조금 신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공개된 문서에도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증거로 나온 건 없고 아니 그냥 청문회에서 봤다는 발언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고를 했고 그걸 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실체는 UFO 같은 거 있고 외계인 있으면 지구상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같이 힘합쳐서 공공의 적이 하니까 좀 사이가 좋아질 것 같네요. 지구 사람들이.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좋습니다.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격적인 주제 첫 번째로는 초강대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미국이 지구상의 넘버1 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초강대국을 경험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이집트 초강대국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 세계를 호령했던 적이 있죠. 아니 몽골, 키타이 초강대국 한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다 초강대국의 경험이 있는데 초강대국은 어떠한 기준이 되는 필요 조건이 있는 걸까요? 지금의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이 신이 주신 위치 때문일까요? 위치요. 위치라면은 뭐 유럽과 떨어져 있어서 제일 나중에 유럽인이 발견했다는 것일 텐데 그래서 제일 나중에 발전한 나라들이 미국을 점령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기술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해서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강대국이 됐다는 점에서 뭔가 좀 타이밍상 가장 기술이 좋은 강대국이 발견을 해야 하니까 위치상으로 당연히 기술이 좋은 국가가 발견한 땅이고 그리고 자원도 많잖아요. 자원은 뭐 너무 진짜 배 아플 정도로 일단 농경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광물 자원이 없는 게 없잖아요. 석유, 석탄, 요즘에 뭐 석유도 철. 생산량이 또 1위죠 지금은. 지금 미국이. 생산량이 1인데 예. 사실 매장량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알려진 것만 아는 거지 미국이 감추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비축해 놨던 것을 이제 지금은 많이 생산을 하는데 남아있는 양은 사실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매장량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을 수도 있다. 찾지 이렇게 않을 말하고. 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네, 그 다음에 뭐 없는 침엽수림, 뭐 목재, 어류 자원 없는 게 그리고 없죠. 심지어는 미국은 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식수 확보량 차원에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거든요. 맞아요. 첫 번째로 많은 데가 캐나다. 거기 이제 5대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사시에 정말 물은 정말 귀중한 자원이니까. 근데 사실 캐나다 유사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국이잖아요, 캐나다. 미국은 또 그런데 위아래로 캐나다, 멕시코밖에 없는데 1위가 캐나다고 2위가 미국이에요? 그냥 1, 2위가 다 미국이네. 북아메리카. 근데 캐나다가 미국이라고 하면은 캐나다 서부하고 특히 동부에 있는 퀘벡 사람들 화냅니다. 아 그래요? 캐나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가장 미국적이라는 도시 토론토를 되게 싫어해요. 캐나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런 게 있어요. 토론토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토론토 저거 아메리칸 시티 저기 어떻게 캐네디언 시티냐 그런 느낌이 없다 이거죠. 저는 미국의 힘은 두 바다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네. 양쪽으로 다 뚫린 나라. 북쪽엔 담수 얼음 두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얘기를 했었을 때 중국이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두 가지. 에너지 자급자족 미국 다 되죠. 식량 자급자족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 두 개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정말로 미국은 이제 캐나다는 정말 우방국이고 멕시코랑은 약간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멕시코는 뭔가 어떤 경제적으로 약간 미국의 속국 같은 지금 지위가 갖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사방이 가상 적국이죠. 뭐 러시아랑도 있고 인도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교하기 어려운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국경을 맞댄 나라가 캐나다하고 멕시코밖에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멕시코밖에 없죠 아예. 아니, 그냥 그거예요. 바다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러시아예요. 베링해를 두고 해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갓 블레스 아메리카. 소련이 망했을 때 사실은 소련하고 미국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고 출발할 때는 둘 다 변방에 있었잖아요. 다른 강대국이 간섭을 안 받고 또 자원도 풍부했었고 근데 큰 차이가 뭐였냐면은 두 가지였는데 미국은 국경이 거의 뭐 이제 없다시피 하는데 러시아는 인구도 적은데 15개 나라를 갖다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뭐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만만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상태. 중국을 갔었지 않습니까? 일단 나왔었던 유명한 담론 중에 하나가 왜 러시아는 미국이 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 했었는데 결론은 우리는 군대 간다 그러면 다 군인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군인 간다 그러면 3분의 2가 국경 수비대에 가야 돼요. 다 거기에 지켜야 되거든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비슷하지만 자원도 만만치가 않아요. 러시아도. 저는 그 석유가 얼마나 있냐 없냐를 모르는 근데 이유가 러시아도 마찬가지. 에너지 네. 식량 다 자급자족 하잖아요. 네. 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땅이 추가한 캐나다에 있는 그 산림주 사스카치 쪽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개발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제 모른다는 말이 결과만 한 게 저 러시아
유학 시절에 저희 대학생이 술 먹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연구소들은 다 집에 가는데 마지막까지 보드카를 비우는 데는 딱 두 연구소가 있었으니 보고학 연구소랑 지질학 연구소예요. 둘 다 술 많이 먹잖아요. 현장 다니니까. 근데 자기네들도 미치겠대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넓은 땅을 조사하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절대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제가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우리나라에 이야기할 때 석탄 광부가 갱도 가서 판다니까는 얘들이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석탄을 왜 파냐고. 땅에 있는 거 그냥 긁으면 되는데 그것도 다 못하는데 무슨 땅을 왜 파냐고. 우리는 산을 파고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데 그냥 땅에 이렇게 석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광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는 트랙터 기사라고 그냥 미는 거. 그런 정도니까 석유도 사실은 다 가봐야 되는데 거의 못 가본다고 해서 그 지도에 있는 걸 믿지 말라고. 그래도 러시아가 그래도 캐나다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1위 하는 게 있잖아요. 캐나다가 2등 하는 게 있고. 영토 크기? 눈 치우는 거. 아, 맞아요. 우리는 굶어는 죽을지언정 어른 안 죽는다. 막 이런 그 자존심. 대단한 기술이네요. 월급도 안 들어오고 막 생필품도 다 텅텅 비어가는데 불구하고 눈 내리면은 싹 치우고 다른 거는 안 들어와도 난방은 언제나 들어왔다는. 몬트리올이 눈 잘 치우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 세계에서 눈 제일 잘 치우는 건 모스크바. 그리고 2등이 몬트리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보면 미국은 초강대국이 안 되면 바보네요. 그렇죠. 너무 운이 좋았기 때문에 국토도 되게 쉽게 얻었잖아요. 처음에 독립할 때는 동부 해안의 조그만 땅이었는데 독립하고 10년 안에 커다란 땅을 그냥 지금 미국의 한 3분의 1쯤 되는 땅을 그냥 샀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자원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캘리포니아까지 금방 쉽게 서쪽으로 갔고, 달려나갔고. 네, 원주민들은 있었지만 무기력했고 그들끼리 분열하고 화력으로 딸리고 해서 금방 무너져 버렸고, 멕시코 멱살 잡고 내놔. 그 1840년대에 다 정리했고 국경 다 깔끔하게 끝내고 사실 수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미국의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게 거기서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2011년 10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이 중국을 잡는 작전을 할 때 피보트 에이시아라는 그 작전을 했었을 때 포린 팔러스에다가 아메리카의 퍼시픽 센츄리라는 글을 쓰거든요. 그때 한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미국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협력하면서 부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태평양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태평양 국가의 이름으로서 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부를 이루어갈 것이다. 앞으로는 태평양 시대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봉쇄하러 가는 그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와,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 아우르는 나라 참 부럽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얘기를 뭐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친구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돈을 벌어서 아버지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할 때 압도적 다이아몬드 수준은 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빼고 그래도 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또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는 그럼 어떻게 해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는 사실은 굉장히 조그만 데서 시작했죠. 안산이라는 조그만 데서 시작했는데 안산에서 시작했어요? 예, 그 안샨이라고 그럽니다. 안산. 그쪽에 지명이 있습니다. 이제 고레스 대왕 때 팽창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크게 한 건 나리우스 대왕 때니까. 근데 벌써 그게 기원전 6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기원전 4세기에 끝난 거고, 그리고 나서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초강대국이 됐던 역사들을 또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가 페르시아가 왜 영광된 역사를 했었냐면 역시 제국의 위엄이 관용. 그러니까 제국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언어가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고 있는 걸 다 인정하면서 가는 게 제국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이 굉장히 비슷하죠. 미국이 많이 혼종을 하잖아요. 미국의 강점이 그게 아닌가 생각돼요.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 들어와도 그거 좋다고 그러고, 제가 미국 캐나다 선생님들하고 배웠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좋았던 게, 우리는 한국에서 뭐 하려고 그러는 선생님이 이런 걸 뭐 이런 거 갖고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선생님이 한번 학생들의 창의력을 한번 꺾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갖고 오려면 선생님이 좋아할까?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무슨 말을 해도 선생님들이 다 좋아해. 잘해. 훌륭해. 일단은 칭찬 네, 먼저. 이거 한번 해봐. 굉장히 잘할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서 이 나라가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양성을 인정한다.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그 강대국의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강대국이 뭐냐부터 정의를 좀 시작을 해보면, 저는 타 정치체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정치체는 반대로 타 정치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 저는 대충 한 4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생계 경제적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먹고 살기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좋아야지 그 체제가, 어쨌건 그 확보된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체제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요즘에 강대국 그 얘기하면 가장 고전이라고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폴 케네디의 그 강대국의 흥망 이런 책들을 보면 이걸 이제 대전건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당연히 조건적으로 되게 훌륭했었고 또 이제 제가 전공을 했었던 고대 이집트도 생계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명이 3,000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고 또 강대국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사회문화적 위신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이제 문화적 파워예요. 이미지라던가 혹은 뭐 이데올로기라던가 다른 외부에서 뭔가 좀 추앙하거나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이미지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성공을 했죠. 뭐 이를테면 이제 아메리칸 컬처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대중문화, 전 세계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내세우는 그 자유라는 가치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였는데 고대 이집트도 고대 이집트에는 이제 마트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었고 동시에 그 고대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어떤 당대 가장 강력했던 위신은 금이에요. 금, 황금이 오늘날에는 뭐 약간 생계 경제랑 더 관련이 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약간 위신제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하거든요. 이집트가 얼마나 많이 금을 갖고 있었냐면 뭐 연구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고대 이집트 문명이 사용했었던 금의 총량이 약 한 7톤 정도 되는 걸로 보통 얘기가 돼요. 근데 7톤이 오늘날 금 사용량에 비하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전에 인류 전체가 사용했었던 황금의 총량의 90%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정말 놀란 게 지금 현재까지도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총 금의 양이 수십만 톤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고대 이집트가 7톤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라는 거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하죠. 금 얘기하시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는 이유가 바로 생각이 하나 납니다. 미국이 근본위제를 폐지했잖아요. 그리고 달러를 석유하고 붙여버렸잖아요. 사실은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다고 약속을 해버린 게 미국이 정말 강대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됐어요. 금 위에 달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집트의 주변국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바빌로니아나 이 미탄니나 히타이트나 이쪽의 왕들이 파라오 이집트의 왕한테 이제 서신을 보내고 이거 외교 서신이에요. 뭐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저기 형님 저희 좀 금 좀 주세요. 왜 형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한테 진짜 순금으로 된 상을 보냈는데 왜 형님은 저한테 금박 입힌 것만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그런 서신들이 확인이 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타이머라고 위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조건은 당연히 이제 물리적 강제력이죠. 군사력이에요. 군사력인데 뭐 오늘날 미국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고 고대 이집트는 사실 군사력이 강한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운이 좀 좋았던 것이 워낙 이른 시기에 발전한 문명이다 보니까 주변에 군사적으로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이 오랫동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군사력으로도 주변 지역을 쉽게 관리할 수가 있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 수준이 전혀 낮았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후대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제 주변에 라이벌 국가들이 생겨나요. 근데 여기랑도 적어도 이제 몇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맞짱 뜰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페르시아의 관용 이게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문화적 위신을 계속 키워나갈 수도 있고 또 체제의 안정성을 또 다시 한번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집트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 노력을 했어요. 신왕국 시대가 되면은 그 다양한 출신의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고위층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지금의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죠. 굉장히 다양한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미국과 비교해 볼 만한 제국들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페르시아도 그렇고 지중해 세계에서도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다양한 문화나 어떤 종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 중앙 정권이 패러다임을 다 제시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냅두고 그걸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키루스가 이제 대왕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것도 이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었던 이제 신바빌로니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지역을 정복을 하면 정복 당한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거든요. 소련 시대 때 스탈린이 했던 거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페르시아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리하자면은 어떤 생계기존의 안정성, 사회문화적 위신,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군사력 이런 것들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말 나왔으니까 페르시아를 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왕중왕전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왕중왕이라는 말이 페르시아에서 처음 나옵니다. 샤한샤. 이게 왕중의 왕이라는 거고 이 키루스가 위대한 거는 실제적으로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다음에 바빌로니아에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게 페르시아 키루스 황제고요. 쿠로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방인이라면 좋은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히브리 성경에서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오는 게 바로 쿠로슈입니다. 그리고 쿠로슈를 메시아로 얘기하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중에 하나가 이방의 왕은 쿠로슈입니다.
해방시켜줬거든요. 그리고 절대 자기가 정복한 지역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유대라는 말을 처음 쓰잖아요. 유대라는 말이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땅을 주면서 그 주로 만든 최초로 써서 유대라는 말을 처음 써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2성전을 건축하게 해준 것도 페르시아입니다. 예, 이게 제국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페르시아는 정말 어떤 약간 이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와 비교해가지고. 근데 정말 어떤 보편적인 제국의 모델을 제시한 국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샤트리프 제도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다 나눠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총독을 파견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원래 존재했었던 어떤 세력들을 깔끔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하고 그 사람들의 종교를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정말 국제적인 제국이었었던 것이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게 왜냐면 페르시아 원래 원 세력은 메이저한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어를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언어들을 다 존중을 하고 그래서 뭐 고대 이집트어도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사용이 되고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가장 큰 적이었었던 그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고전 그리스어도 페르시아에서 공용어로 사용이 돼요. 심지어 이제 후대 페르시아 제국 후대에 이제 이 근동 지역에서 어떤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었었던 아람어를 최초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페르시아. 그래서 고대 그리스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죠. 근데 300 보면 막 이렇게 생긴 막 왕 나는 관대하다 막 페르시아를 막 비하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 열등감의 산물. 아 열등감의 산물이군요.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위대한 제국이고 사트라프 해가지고 총독도 두고 그 다음에 파발제도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됐고 우리가 역사에서 세계 최초의 제국다운 제국의 시초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부르면서 되게 높게 칭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만든 헬레니즘 제국이 어쨌건 성립될 수 있었던 거는 다 페르시아가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게 그렇다면 이란이 사실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이가 가장 안 좋은 게 이스라엘과 이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원수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이란에서는 이란 이슬람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왕에 대해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현 정부가. 그래서 왕정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쿠루슈 황제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날짜를 기념을 해서 그게 이란어로 아반 7일이거든요. 보통 10월 28일, 29일, 30일 중에 하나거든요. 해마다 기념을 하면서 대왕의 무덤이 있는 지역에 가서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란이 다 막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최근에 최고 지도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정이 불안하고 작년 3월에 전쟁 나기 전에요. 5년 정도도 못 갈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28년이면 시온주의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2028년 10월 28일 이란 멸망. 왜 이란 멸망이냐면 이란이 제일 싫어하는 왕이라고 하는 지금 현 정권에서 쿠루슈 황제가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날이 아반 7일이고 2028년에 그날이 10월 28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다시 왕정이 복구돼서 지금 현 정권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아 근데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사이가 좋아진다면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근거로 우리는 원래 이렇게 친한 국가였다라고 해서 다시 수교가 또 되고 좀 평화로운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근데 보면 강대국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안정성, 그리고 나는 남의 정치적인 좀 간섭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간섭받지 않는 독립성, 그리고 모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성,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또 한 가지가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전쟁을 통해 강대국이 돼가는 과정들이 역사상으로 참 많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가장 전쟁을 많이 이용한 게 이 유라시아, 동아시아 쪽 이 유목민족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도 오해인 게 오해입니까? 무조건 전쟁을 할 경우는 나라가 지탱을 못해요. 계속 군사력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군사력의 소멸을 계속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게요. 군사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의 정신력이 좋아서 이기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간편함과 멘탈 관리거든요. 또 부상병 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보면은 예컨대 몽골도 그렇고 흉노도 그렇고 상당히 적은 수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일 좋은 방법은 전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파르티아하고 로마가 전쟁했을 때 카레 전투 때 유명한 파르티아 샷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도망가는 척 하다가 뒤로 돌아 쏘는 그 화법인데 그게 파르티아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유목민들이 개발한 거였거든요. 그게 왜 나오냐면은 물론 보통 말을 탈 때는 허벅지로 세게 쪼여야지만 뒤로 돌아도 제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등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타면은 실제 발굴하면은요 유목민들의 뼈는 제가 구분이 돼요.
대퇴골이 휘어 있어요. O자형으로. 어릴 때부터 휘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적이 아무리 수천 명이어도 몇십 명이 앞에 가도요. 그것도 따라가서 추격을 못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 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적은 수로 이기는 방법을 하고 또 하나가 내분을 또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해서 저는 전쟁이라는 게 오히려 생각하는 게 무조건 요즘처럼 막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이긴다. 한 번은 뭐 그런 큰 전투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밀어붙였다면 징기스칸 자체가 과연 그 정복할 수 있었을까? 또 하나가 이 가장 적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보면 우선 고구려가 되게 군사 강국으로 알고 있는 건 맞죠. 하지만 군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외교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어느 나라랑 가장 안 좋고 기술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군사력은 모든 국력의 결과이지 전쟁만 잘해서 무엇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오히려 유목민들 내지는 그런 강력한 유목국가들의 저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식한데 뭐 싸움만 잘해 이런 식으로. 전쟁이 어떤 계기가 되기는 하죠, 분명히.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거치고 완전히 위상이 달라졌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정말로 지금 같은 슈퍼파워가 된 거고 그리고 거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달러를 완전히 전 세계를 기준으로 삼는 어떤 화폐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사실 전쟁이 큰 몫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영국도 스페인함대와의 전쟁을 통해서 사실 초강대국이 된 것이고 어떤 계기가 되는. 그게 뭐 그렇다면 그때까지 쌓인 국력을 딱 한 방에 보여주는 피날레가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쟁이나 어떤 군사적인 이런 행동이 어떤 정치체를 제국화시키고 강대국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강대국이 되고 나서 이 군사력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그 제국적 팽창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그 정치체가 갖고 있었던 이 경제적인 역량과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게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국가의 지도자들은 군사력을 계속 올리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가 늘어나면은 외부 세력이 자꾸 이제 이 부를 노리니까 막으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 들어서 약간 그 제국적 과잉팽창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지금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계속 방위비를 이 한국 정부에 부담 더 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어떤 이 고점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국방비를 너무 많이 2024년 회계가 또 증가시켰거든요. 국방비를. 아, 증가됐어요? 네. 양 당이 다 찬성해서 통과했습니다. 저희가 천조국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국방비가 천조라서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돼요? 1,000조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0조 말씀하시는 거죠? 예, 1,100조쯤 와, 넘는 것 1,100조국이 같아요. 됐군요. 예. 근데 사실 1,000조가 된 거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용어는 미리 나와 있었던 것 같고요. 천조국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젠 1,100조국. 근데 이게 1,000조가 넘는데 미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인 게 이게 아마 GDP 대비로 하면 약 한 3.5% 정도 되거든요. 이 3.5%가 중국은 2%예요. 러시아 4%, 그리고 한국도 3% 정도거든요. 3%가 약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어느 정도 선진국이나 강대국들에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느냐? 그렇진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뒷받침해주는 이 경제력이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이제 중동에 미국과 영국이 많이 개입을 했잖아요. 근데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이 왜 미국한테 밀렸을까 생각해보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영국이 2번이나 놓쳐요.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안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 영국이니까 1932년에 통일한국 이루면서 영국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석유가 있다고 미국 애들이 그러는데 그건 니네들이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영국이 말로 했는지 아세요? 영국이 우리 영국 회사들은 영국 보고서밖에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못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미국은요, 1932년에 바레인에서 석유를 발견을 한 다음에 바레인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형이 같은데 거기서 석유가 안 나올 리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를 설득을 했죠.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계약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인하기 직전에 다시 영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니네들이 하면 좋지 않겠냐. 사우디가 물어보니까 영국 대사가 뭐라냐면 석유 안 납니다. 그냥 돈 받으세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38년에 여기서 석유가 터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고 나서 그 보면은 영국이 포인트에서 놓쳤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나중에 뛰어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사우디 국왕이 만나니까 처칠이 놀래가지고 자기도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나요. 결국에는 만나는데 루즈벨트는 천성적으로 이제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다리를 저르고 있어서 휠체어를 끌고 있었고 사우디 압둘아지즈 국왕은 다리를 다쳐서 불편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루즈벨트의 휠체어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루즈벨트가 하나 줍니다. 근데 앉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엉덩이가. 그런데도 그거를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생각하고 박물관에 놓고 내 친구 루즈벨트가 준 거라고.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또 이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또 겸손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처칠은 만나자마자 오만한 모습을 다 보이면서 술을 마시면서 우리 종교에서는 술을 마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국이 야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했는 게 그렇게 중동을 관할을 하고 많이 지배를 했는데, 미국이 비행기도 주고 선물을 주니까 처칠도 뒤질세라 하고 롤스로이스 최신 차를 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뒷자리를 기가 막히게 왕이 앉을 자리를 꾸며요. 물도 나오게 만들고. 그런데 차가 왔습니다 하고 국왕을 모시고 있는 거 국왕이 딱 보더니 그냥 들어가 버려요. 왜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춰보십시오. 두 가지나?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니요, 색깔하고 상관없습니다. 왼쪽 좌석에는 맞습니다. 아, 그럼 안 되나요? 왼손 안 되잖아요. 왼손. 무슬림 사회에서는요, 오른쪽이 더 위인데 국왕이 왼쪽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뒷자리를 멋있게 했잖아요. 뒷자리는 여자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았는데 앞에 왼쪽이 앉으니까 국왕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게 결국에는 다 말해주는 거죠. 영국과 미국이 그래서 지는 해와 떠오르는 태양이 중동에서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게 이 40년대. 근데 사실 이 외교적인 수사가 영국이 굉장히 외교에 뛰어난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런 근데 실수를 그런 해요. 실수를 했네요. 네. 사실 저는 오히려 요즘에 관심이 있는 게 어떻게 강대국 되는 것보다 어떻게 망하냐인데, 모든 강대국들은 갑자기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지도 않게 정말 중요할 때 유연하게 결정해야 될 때 못하니까 티무르 제국도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정말 갑자기 유라시아 제국들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흉노도 보면은요, 그 전까지 200년 동안 중국이 조공 바치면서 계속 이거를 장악해 왔는데, 고분을 발굴해 보면은요, 멸망하기 직전의 고분이 제일 커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이제 고분을 자기네들이 크게 하면 할수록 계속 커진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잘 나가는 국가가 있으면은 자신들의 멸망 징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오래 가고, 저는 그래서 문명이 보면은 대부분의 징조가 보인다는 거는 한참 뒤의 일이고 결과론적 일이지, 본인들은 마지막까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관용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이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위축되면서 관용적이지 않은 나라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민자 문제도 그렇고 국내에서의 뭐 인종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보수화되고 오히려 관용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어떤 징조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고요. 관용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용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우려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고 제 주변에는 우려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런데 투표 결과는 그러니까 학계가 어떤 일반 국민의 정서를 대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는 한번 당선이 됐던 사람이고 지금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그 혐오 발언이라든가 막 극단적인 정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오히려 지지를 보내는 그 국민들은 좀 살펴보면 그런 여유나 관용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자기가 궁지에 몰렸을 때가 진짜가 나오는 거잖아요, 진심이. 근데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해지는 모습이 지금의 미국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초강대국의 가세가 기울 때 그 옆에 있는 동맹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잘 현명하게 극복해 나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또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래서 오늘 뭐 네 분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